서윤은 36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중견 식음료 기업의 본사 기획팀에서 일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그녀의 삶은 늘 평범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의 인생은 오직 한 사람, 아버지 윤태식의 등 뒤에서 시작되었다. 서윤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 젊은 나이에 책임이 두려웠던 어머니는 아이를 남겨두고 사라졌고 태식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딸을 키웠다. 그는 대기업을 그만두고 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일을 찾아 교회, 관리직, 새벽 배송, 야간 운전을 오가며 살았다. 하루에 3시간도 채 못 자면서도 딸 앞에서는 늘 웃었다. 서윤이 5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그녀의 머리를 직접 묶어 유치원에 보냈고 초등학교 입학식에도 혼자 손을 잡고 섰다. 서윤은 그 손이 부끄러웠고 아버지는 그 마음을 알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훗날 서윤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할 줄은 그때는 몰랐다.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서윤은 친구들 앞에서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학부모 상담 날에는 오지 말라고 했고 운동회에서는 멀찍이 떨어져 서 있어 달라고 부탁했다. 태식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딸이 부끄러워하는 자신의 낡은 옷과 거친 손을 보며 그는 다만 더 열심히 일했다. 고등학교 시절 서윤은 성적이 좋았다. 명문대 진학을 앞두고 친구들은 모두 학원을 다녔지만 서윤은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했다. 아버지가 학원비를 마련하려 밤낮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차라리 혼자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그녀는 서울의 한 대학에 합격했고 아버지는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울었다. 대학 생활은 서윤에게 또 다른 세계였다. 주변 친구들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고 해외여행 이야기를 나눴다. 서윤은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충당하며 조용히 살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밤늦게까지 일했고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식사 자리에서 그는 항상 물었다. 힘든 거 없니? 서윤은 매번 고개를 저었다. 힘들다는 말을 하면 아버지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았다. 졸업 후 취직한 회사는 안정적이었고 서윤은 처음으로 여유라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작은 원룸을 얻어들였고 매달 생활비를 보냈다. 태식은 그 돈을 거의 쓰지 않고 모아두었다. 나중에 내가 결혼할 때 쓰라고. 그는 언제나 그렇게 말했다. 어느 날 서윤은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의사는 말했다. 과로로 인한 심장질환입니다. 오래 무리하셨나 봅니다. 서윤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이 아버지의 무너진 건강 위에 세워진 것임을. 병상에 누운 아버지는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평생 자신을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 사랑에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서윤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주름진 그 손을 오랜만에 제대로 바라보았다. 그 손은 자신의 머리를 묶어주던 손이었고 입학식 날 자신을 이끌던 손이었다. 한 번도 놓은 적 없었던 손. 아빠 미안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식은 고개를 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안할 것 없어. 내가 잘 자라줘서 아빠는 행복했어. 그날 밤 서윤은 처음으로 아버지 곁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평생 아버지의 등 뒤에서만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그 등을 지켜야 할 때가 왔다고. 대학에 들어간 서윤은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휴학을 선택했다. 아버지는 반대했지만 서윤의 결심은 확고했다. 1년만 일하고 복학할게요. 아빠 혼자 힘들게 하기 싫어요.
결국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고 서윤은 아버지가 일하던 이사 물류센터에서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물류센터의 일은 생각보다 고됐다. 새벽 5시에 출근해 무거운 짐을 나르고 좁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의 연속이었다. 처음 며칠은 온몸이 욱신거려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다. 하지만 서윤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 아버지가 평생 이런 일을 해왔다는 사실이 새삼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곳에서 만난 선배 박준호는 말수가 적고 늘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남자였다. 그는 서윤보다 1살 위였고 군 제대 후 학비를 모으기 위해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준호는 서윤이 서툴게 짐을 옮기면 자연스럽게 도왔고 쉬는 시간이면 물을 건네며 말없이 미소 지었다. 서윤 아버님 따님이시죠? 아버님한테 많이 들었어요. 준호가 처음 건넨 말이었다. 서윤은 그제야 아버지가 직장에서 자신 이야기를 자주 했다는 걸 알았다. 우리 딸이 대학생이거든. 똑똑해. 동료들이 전하는 아버지의 말에 서윤의 얼굴이 붉어졌다. 언젠가부터 준호는 아버지에게 더 살갑게 굴었다. 점심시간이면 태식과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먹었고 힘든 작업이 있으면 먼저 나섰다. 아저씨, 제가 할게요. 무릎 안 좋으시잖아요. 태식은 준호를 아들처럼 대했고 서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준호가 자신을 의식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는 애써 무심한 척했다. 여름이 깊어갔다. 그 해는 유난히 더웠다. 기상청은 연일 폭염주의보를 발령했고 한낮 기온은 40도를 넘나들었다. 물류센터의 작업은 멈출 수 없었다. 에어컨 없는 트럭 안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사람들은 땀을 흘리며 짐을 날랐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오전부터 대형 이삿짐 작업이 잡혀 있었고 팀은 아파트 5층까지 짐을 날라야 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계단을 이용해야 했고 모두가 지쳐갔다. 태식은 평소보다 안색이 좋지 않았지만 묵묵히 짐을 들었다. 아빠,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서윤이 말했지만 태식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이 정도는 늘 하던 거야. 그는 냉장고를 메고 계단을 올랐다. 준호가 뒤를 따랐고 서윤은 그 뒤를 걸었다. 3층쯤 올랐을 때였다. 태식의 발걸음이 흔들렸다. 아버님, 준호가 소리쳤지만 태식은 그대로 주저앉았다. 냉장고가 쿵하고 바닥에 떨어졌고 그는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헐떡였다. 아빠, 서윤이 달려갔다. 태식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 땀이 흘러내렸다. 준호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다. 서윤은 아버지를 안고 울었다. 아빠, 눈 떠요. 제발. 태식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 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미안해. 서윤아. 그게 마지막이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담담하게 사망을 알렸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이미 오시는 길에. 의사의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서윤의 세계는 그날 멈췄다. 21살 여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다. 물류센터 동료들과 교회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와 친했던 몇몇이 전부였다. 서윤은 3일 내내 영정 앞에 앉아 있었다. 준호는 묵묵히 곁을 지켰다. 그는 조문객을 안내하고 식사를 챙기고 장례 절차를 도왔다. 서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동안 준호는 모든 것을 대신했다. 괜찮아요? 마지막 날 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을 리 없죠.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아빠가 말하던 꿈이 있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손주를 안겨드리는 거요. 그런데 그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했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서윤 곁에 앉아 함께 영정을 바라봤다. 그의 존재가 위로가 되었다. 아버지가 생전에 준호를 아꼈던 이유를 서윤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도 준호는 계속 곁에 있었다. 서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는 먼 발치에서 지켜봤다. 가끔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냈고 힘들 때면 곁에 와주었다. 서윤은 그 모습에서 아버지의 그림자를 보았다. 묵묵히 자신을 지켜주던 아버지의 모습이 준호와 겹쳤다. 2년이 흘렀다. 서윤이 취직했을 무렵 준호도 복학을 마치고 작은 회사에 입사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연락을 이어갔고 만남은 점점 잦아졌다. 어느 날 준호가 말했다. 저와 함께 하시겠어요? 서윤은 준호의 눈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보여주던 것과 같은 진심이 있었다. 그렇게 그녀는 결혼을 선택했다. 사랑이었는지, 의지였는지, 아니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다. 준호와 함께라면 아버지가 꿈꾸던 그 약속을 조금은 지킬 수 있을 거라고. 결혼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지옥의 문이었다. 신혼의 단꿈도 잠시, 서윤은 곧 자신이 들어온 곳이 어떤 가족인지 깨닫게 되었다. 시어머니 이정숙은 동네에서 2개의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는 주택가 상가에, 다른 하나는 대학가 근처에 있었다. 이정숙은 자신의 사업 수완을 자랑스러워했고 카페는 그녀에게 자존심이자 재산이었다. 시누이 박미정은 대학가 카페를 맡고 있었는데 결혼 전까지는 그저 카페를 운영하는 시누이가 있다는 정도로만 알았다. 문제는 결혼 한 달 후부터 시작되었다. 서윤아, 오늘 저녁에 카페 좀 도와줄래? 알바생이 갑자기 못 나온대. 이정숙의 전화였다. 서윤은 디자인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첫 부탁이었고 며느리로서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퇴근 후 카페로 향했다.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서윤은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고 설거지를 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다. 준호는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고생했어. 어머니가 고맙다고 하시더라. 그게 전부였다. 그 일은 일회성이 아니었다. 일주일에 2~3번 서윤은 퇴근 후 카페로 불려나갔다. 주말에는 아예 하루 종일 카페에서 보냈다. 내가 있으니까 인건비가 절약돼서 좋다는 이정숙의 말에 서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3달이 지났을 무렵 이정숙이 말했다. 서윤아, 차라리 회사 그만두고 여기서 일하는 게 어때? 미정이도 혼자 힘들다고 하고 내가 디자인도 할 줄 아니까 메뉴판이나 홍보물도 만들 수 있잖아. 서윤은 당황했다. 어머니, 저는 제 일이 있어요. 회사가 뭐가 중요해? 가족이 더 중요하지. 월급은 똑같이 줄게. 남편 준호는 일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다. 어머니 말씀도 일리 있어. 회사 다니면서 카페 일까지 하느라 힘들잖아. 차라리 카페만 하면 편하지 않을까? 서윤은 믿을 수 없었다. 당신은 내 편이 아니에요? 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내 편이지. 근데 어머니 말씀도 틀린 건 아니잖아. 결국 서윤은 회사를 그만뒀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날 팀장이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개인적인 사정이에요. 말할 수 없었다. 시댁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말이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약속했던 월급은 30만 원이었다. 이정숙은 말했다.
식사랑 커피는 여기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100만 원 이상 받는 거지. 서유는 하루 15시간을 일했다. 아침 7시에 카페 문을 열고 밤 10시에 닫았다. 점심시간도 제대로 없었다.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미정은 자주 자리를 비웠다. 어느 날 서유는 목이 말라 커피 한 잔을 만들어 마셨다. 미정이 그 모습을 봤다. 언니, 그거 돈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유는 어이가 없었다. 커피 한 잔요? 당연하죠. 여기 재료비가 다 돈인데. 언니도 직원이면 규칙을 지켜야죠. 며칠 후 이정숙이 서윤을 불렀다. 이번 달 매출이 작년보다 떨어졌어. 무슨 일이야? 서윤은 황당했다. 제가 오기 전부터 매출이 떨어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온 이후로 더 떨어졌잖아. 손님 응대를 제대로 못하나? 이정숙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서윤은 매일 밤 집에 돌아와 울었다. 준호는 위로 한마디 없이 씻고 자리에 누웠다. 피곤해. 내일 얘기하자. 내일은 오지 않았다. 준호는 언제나 피곤했고 서윤의 이야기는 언제나 내일로 미뤄졌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오후 피크타임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서윤은 정신없이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었다. 스팀 우유를 따르던 중 손이 미끄러졌다. 뜨거운 우유가 쏟아졌다. 서윤의 손과 다리에 그대로 쏟아진 뜨거운 액체는 순식간에 피부를 붉게 달아오르게 했다. 아! 서윤이 비명을 질렀다. 뜨거움에 손을 떼었지만 이미 늦었다. 피부가 벌겋게 부어올랐고 물집이 생기기 시작했다. 손님들이 놀라 쳐다봤다. 미정이 달려왔다. 언니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잖아.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고통이 밀려왔다. 손과 허벅지가 욱신거렸다.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때 이정숙이 나타났다. 뭐 하는 거야? 손님들 다 보는데.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화상을 입었어요. 병원에. 화상? 조금 데인 거 가지고 유난 떤다. 찬물에 식히고 이래. 손님들 기다리잖아. 이정숙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다. 서윤은 몸이 떨렸다. 고통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서윤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눈앞이 흐려졌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언니. 미정의 목소리가 멀어졌다. 서윤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 서윤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손과 다리에는 하얀 거즈가 감겨 있었다. 2등급 화상이라고 했다. 옆에는 준호가 앉아 있었다. 깨어났어?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어머니는요? 서윤이 물었다.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집에 계셔. 카페 문 닫을 수 없다고. 서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을 알았다. 이 가족에게 자신은 며느리가 아니라 값싼 노동력일 뿐이었다. 그리고 남편은 절대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것이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서윤은 생각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결혼을 허락했을까? 준호를 믿었던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게 느껴졌다. 병실의 하얀 천장은 텅 비어 있었고 서윤의 마음도 그랬다. 병실에서 눈을 떴을 때 낯선 중년 남자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서윤은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화상 입은 손과 다리가 욱신거리며 신음이 새어나왔다.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단정한 회색 셔츠를 입고 있었다. 누구세요? 서윤이 경계하며 물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묶은 편지를 꺼냈다. 서윤의 눈이 커졌다. 그 편지들은 그녀가 지난 몇 년간 아버지에게 보낸 것들이었다. 저는 최경호라고 합니다. 이 편지들이 수신인이라고 할까요? 서윤은 혼란스러웠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주소는 우리 옛집인데 이미 철거됐을 거예요. 경호가 고개를 저었다. 철거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새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저는 3년 전 그곳으로 이사했고 그때부터 당신의 편지를 받아왔습니다. 그럼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경호는 한숨을 쉬었다.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 쓴 편지를 받은 사람이 갑자기 연락하면 놀라실까 봐요. 그래서 그냥 읽기만 했습니다. 읽었다고요? 서윤은 당황했다. 그 편지들에는 자신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일상의 소소한 일들, 힘들었던 순간들,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들. 제 편지를 몰래 읽으셨다는 거예요? 경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서윤 씨와 비슷한 나이였죠.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서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경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의 편지를 읽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딸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삶을 살았을까? 결혼하고 힘들어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했을까? 편지를 읽는 게 딸과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서윤이 말했다. 제 사생활을 알고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경호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마지막 편지를 읽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카페에서 다쳤다는 내용, 시댁에서 당하는 일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기 오신 거예요? 네. 병원을 수소문했습니다. 당신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경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왜요? 저는 남이잖아요. 서윤이 물었다. 경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딸이 살아 있었다면 제가 해주고 싶었던 것들을 당신에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혹시 그게 이상하게 들린다면. 아니요. 서윤이 말을 가로막았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낯설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저를 걱정해주는 어른이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 경호는 자주 병원을 찾았다. 서윤이 퇴원할 때까지 그는 곁을 지켰다. 준호는 한두 번 얼굴을 비추고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사라졌다. 시어머니는 한 번도 오지 않았다. 퇴원하던 날 경호가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카페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다. 모르겠어요. 갈 곳이 없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경호가 말했다. 우선 쉴 곳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원룸을 임대하는데 당분간 거기 계세요. 그리고 직장도 찾아드릴게요. 제 친구가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데 당신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서윤이 물었다. 경호는 미소 지었다. 제가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다. 당신은 나와도 됩니다. 그 결혼해서 그 말은 서윤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다. 나와도 된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해주었을 말. 경호는 말했다. 제가 변호사를 소개해드릴게요. 좋은 분입니다. 이혼 절차를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새 삶을 시작할 때까지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저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집도, 의지할 곳도. 지금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경우가 말했다. 하나씩 만들어가면 됩니다. 제가 도울게요. 딸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당신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서윤은 울었다. 오랜만에 흘리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확신,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이었다. 며칠 후 서윤은 준호를 만났다. 이혼하고 싶어요.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에요. 당신 가족과 함께 있는 한 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노동력일 뿐이죠. 준호는 난처해했다. 그래도 부부인데 당신은 한 번도 제 편이 된 적이 없었어요. 제가 화상을 입고 쓰러졌을 때도 당신은 어머니 편만 들었죠. 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로웠다. 준호네 가족은 위자료를 주기 싫어했지만 경우가 소개한 변호사는 서윤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냈다. 카페에서의 노동 착취, 화상사고, 정신적 학대, 모든 것이 기록되고 증명되었다. 6개월 후 서윤은 자유로웠다. 새 직장에서 일하며 작은 원룸에서 살았다. 경호는 여전히 가끔 연락했다. 밥 먹었어요? 일은 괜찮아요? 아버지가 했을 법한 질문들이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서윤은 경호와 함께 공원을 걸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그곳에 있었을 거예요. 경호가 고개를 저었다. 제가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딸에게 하지 못한 일들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서윤은 생각했다. 아버지가 보냈을까, 이 사람을. 하늘에서 자신을 걱정하며 누군가를 보내준 걸까. 그렇다고 믿고 싶었다. 아저씨, 서윤이 말했다. 제가 앞으로 아저씨께 편지 써도 될까요? 진짜 받는 사람이 있는 편지요. 경호가 웃었다. 그럼요. 제가 매번 답장도 쓸게요. 그리고 덧붙였다. 이번엔 몰래가 아니라 당신이 보내준 편지로요. 이혼 후 서윤은 경호가 대표로 있는 식음료 기업 본사 전략팀에 입사했다. 경호는 처음부터 특별 대우를 하지 않았다. 당신이 실력으로 인정받길 바랍니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기회뿐입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입사 초기 동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대표님이랑 아는 사이래. 특혜로 들어온 거 아니야? 수군거림이 들렸다. 서윤은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무거웠다. 하지만 서윤에게는 남들과 다른 것이 있었다. 바로 카페 현장 경험이었다. 전략팀에서 가맹점 운영 개선안을 논의할 때 그녀는 누구보다 실질적인 의견을 냈다. 이 시간대에는 투입 인력을 늘려야 합니다. 손님이 몰리는데 직원이 부족하면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그게 곧 매출 감소로 이어집니다. 실제 현장을 겪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다. 프로젝트마다 서윤은 자료를 철저히 준비했고 회의에서 논리적으로 의견을 피력했다. 몇 달이 지나자 동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서윤 씨 의견이 맞았네요. 매출이 정말 올랐어요. 팀장이 웃으며 말했다. 서윤은 빠르게 인정받았다. 그녀의 능력은 누가 봐도 명확했다. 2년이 흘렀다. 서윤은 가맹점 관리 담당으로 승진했다. 전국 가맹점을 직접 방문하며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였다. 책임이 무거웠지만 서윤은 이 일이 좋았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었다. 어느 날 서윤은 방문 일정표를 받았다. 그 목록 중에 눈에 익은 이름이 있었다.
시댁에서 운영하던 그 카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경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겠어요? 다른 직원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서유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가 가야 해요. 그녀는 이 순간을 준비해 왔는지도 몰랐다. 과거와 마주할 용기, 그리고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기르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일지도. 방문 당일 서유는 정장을 입고 카페 앞에 섰다. 간판은 예전과 같았지만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미정이 카운터에 서 있었다. 어서 오세요. 미정은 서윤을 알아보고 얼굴이 굳었다. 언니, 안녕하세요. 본사 가맹점 관리팀 윤서윤입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미정은 당황했다. 언니가 왜 여기? 정기 점검차 왔습니다. 사장님 계신가요? 이정숙이 안쪽에서 나왔다. 그녀는 서윤을 보자 표정이 일그러졌다. 당신이 어떻게? 처음 뵙겠습니다. 본사에서 나왔습니다. 서윤은 명함을 건넸다. 이정숙은 명함을 받아들고 입술을 깨물었다. 점검은 철저했다. 서윤은 위생 상태, 재고 관리, 매출 기록, 직원 처우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문제는 곳곳에서 드러났다. 유통기한 지난 원재료, 조작된 매출 장부, 최저임금 미달 급여. 이건 심각한 위반 사항입니다. 서윤이 말했다. 이봐요, 서윤 씨. 이정숙이 목소리를 낮췄다. 우리 사이인데 이럴 거 없잖아요. 조용히 넘어갑시다. 서윤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저는 지금 업무 중입니다. 사적인 관계는 상관없습니다. 당신 배은망덕한 거 아니야? 우리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서윤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잘해주셨다고요? 월 30만 원에 하루 15시간 일 시키고 화상 입었을 때 유난 떤다고 하신 게 잘해주신 건가요? 이정숙은 말문이 막혔다. 미정이 끼어들었다. 언니, 그래도 가족이었잖아요. 가족이었다면 가족답게 대했어야죠. 서윤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저는 본사 직원이고 이 가맹점은 여러 위반 사항으로 계약 해지 대상입니다. 결과는 명확했다. 계약 해지와 법적 조치. 본사는 위생 위반과 회계 조작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카페는 문을 닫았다. 서윤은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한 글자도 거짓을 쓰지 않았다. 모든 것은 사실이었고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었다. 며칠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 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네 가족이 잘못한 일 때문이죠. 저는 그저 제 업무를 했을 뿐입니다. 전화를 끊고 서윤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후련했다. 그해 가을 서윤은 다시 대학에 복학했다. 10년 만에 복학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중단했던 학업을 이제야 마무리하기로 한 것이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강의실로 향했다. 힘들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왜 이 나이에 복학하셨어요? 젊은 동기가 물었다. 서윤은 미소 지었다. 졸업장을 아버지에게 바치고 싶어서요. 늦었지만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동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멋지세요. 졸업식 날 서윤은 학위복을 입고 아버지 산소를 찾았다. 졸업장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아빠, 드디어 해냈어요. 늦었지만 졸업했어요. 바람이 불어왔다.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서윤은 더 이상 편지를 쓰지 않는다. 아버지에게 보내던 그 편지들을.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호가 있고 회사 동료들이 있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녀의 인생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있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딸을 키웠고 결국 과로로 세상을 떠났다. 그 희생을 서유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안다. 희생에 보답하는 방법은 죄책감에 갇혀 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임을. 서윤의 인생은 이제 스스로의 이름으로 다시 쓰이고 있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딸도 며느리도 희생자도 아닌 오직 윤서윤으로. 그 이름은 이제 당당했고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말한다. 오늘도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었다.